and to just challenge yourself and say, how can you give the customer, how can you let the customer have it all? 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요.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쿠팡 관련된 또 새 소식이 거의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쿠팡 이용자가 급감 중이에요. 네, 뭐 급감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예. 사실 그 쿠팡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저가 유입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플랫폼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쿠팡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2달 만에 처음으로 1,500만 명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500만 명. 네, 10일 기준으로 1,488만 명인데요. 이게 지난 10월, 11월을 보자면요. 일일 이용자 수 1,500만에서 1,600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지금 내려온 거죠. 사실 사태가 퍼진 직후에는 오히려 그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네. 1,799만 명까지 치솟았어요. 그 이유를 보자면 쿠팡에 탈퇴하고 싶어도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알고 싶어도 일단 쿠팡 앱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접속을 해서 내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탈퇴하고 싶은 분들은 이미 다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쿠팡에 접속하지 않게 되면서 기존에 쓰는 분들만 이제 남아서 쓰는 분들 있는 상황에서 1,400만 명대로 내려왔다. 탈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네네. 탈팡 선언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SNS 커뮤니티 상에서 나 탈팡했다라고 인증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소위 탈팡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해서 이른바 탈팡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데는 어떻게 보면 쿠팡의 책임감 없는 대응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그야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장면들 한번 살펴볼까요?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Bom Kim?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통역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As you are aware,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으니까 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보자라고 연 청문회에서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 CEO를 불러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동문서답을 했던 그 장면 저희 보여드렸는데 저 정도면 우리 국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시를 넘어서 기만하는 거죠. 저는 김범석 의장이 나와도 영어를 쓰지 않을 거라 생각드는데 사실 이게 좀 괘씸한 게 뭐냐면 원래는 박대준 대표가 쿠팡의 대표였어요. 네. 언제 바꿨냐면 12월 11일 날 방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헤럴드 로저스 대표로 바꾸는데 이분의 원래 쿠팡 INC 역할이 뭐냐면 CAO입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고요. 네. 법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 그분을 바뀌었겠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저렇게 영어를 써서 기만하는 것도 있지만 쿠팡의 대응 자체가 우리는 방어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괘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정도로까지 읽혀지는 부분이라서 네. 쿠팡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건 기만하고 좀 괘씸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도 기업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도 굉장한 또 분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쿠팡에 이번에 이제 불출석한 실질적 소유주로 불리는 김범석 의장 그 불참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예, 본인이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 일정 등이 매우 바빠서 출석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주요 이유입니다. 비즈니스 일정이 바빠서. 예, 근데 이게 예.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비즈니스 일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게 보통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본인이 비즈니스가 바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네. 이런 것은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한국 매출의 특히 90%를 차지하는데 한국 매출이 네. 그런데 본인의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바쁘다. 그러면 90%를 포기하고 10%의 비즈니스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못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볼수 이런 내용이 예. 사실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90%가 한국인데 해외의 글로벌 CEO로서는 비즈니스 일정이 바쁘다. 자,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는요. 제대로 한번 이 대한민국을 분독해 하고 있는 쿠팡의 최고 책임자 김범석 의장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퀘스천들을 한번 던져보죠. 질문들을. 김범석은 누구?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김범석 의장은 일단 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이죠. 네. 최근 들어서 언론들이 김범석이란 말을 쓰지 않고 범김이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범김, 네, 예. 범김이라고 쓰는 걸 보면 미국이라는 걸 더 이제 확실치 하고자 쓰는 것 같은데 태어나기는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78년도에 서울 서초구에서 태어났고요. 부친이 아마 현대건설에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나가면서 7살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디어필드 사립고 미국 명문 사립고죠. 나와서 일단 학부는 정치학을 합니다. 네. 그리고 MBA를 따로 해요. 비즈니스 스쿨을 하고 이제 보통 MBA를 하다가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쿠팡을 창업하는데 네. 김범석은 그 전에도 미국에서 2개의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똔똔이었고 두 번째 거는 좀 팔아서 조금 돈을 챙긴 이제도 창업 경력이 있고. 그게 뭐 본인은 그게 예. 쿠팡을 차리기 위한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사실 쿠팡은 초기에 한 200억 정도 자본을 시작하는데 투자를 더 많이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이 쿠팡을 창업을 해서 현재는 네. 굉장한 부자죠. 일단 2010년에 쿠팡 창업할 때 김범석 의장이 32살이었습니다. 네. 18년생이니까 32살. 원래 기준으로 예. 재산 기준은 7조 6천억이고 한국 부자 순위로 따지면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부자 순위를 했는데 네네. 6위 정도 한국에서 따지면 한 탑 10에 들어갑니다. 6위 정도 하는 걸 보이고요. 세계 부자 순위도 741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산이 7.6조 원. 예. 세계 부자로는 741위.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10위 안에는 들어간다. 이런 그렇죠. 설명이시군요. 자, 그런데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유통 공룡 쿠팡의 의장이지만 집안 배경은 의외로 좀 평범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평범하다는 것은 이제 김범석 지금 의장의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예. 평범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보면은 제가 김범석 의장이랑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7살에 이민을 가서 아버지가 그리고 모 건설회사의 이제 직원이었지만 주재원으로 나갑니다. 주재원으로 나가서 이민을 갔다는 소리는 거기서 어느 정도 학업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 얘기로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남들이 친구들은 여행을 갈 때 본인은 이사짐센터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유추해 보건대 본인이 김범석 의장이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이나 대학교 때 한국의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따라서 네. 집에서 오는 그런 지원이 끊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 배경은 전형적인 당시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유학 자금을 처음에는 아버지가 주재원이라는 그런 배경들 때문에 어느 정도 여력이 됐었지만 그 이후에 한국의 상황이나 이런 집안 상황이 어려워져서 본인이 대학 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서 저희가 굉장히 집안 배경이 좀 평범한 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유년 시절, 뭐 학창 시절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이렇게 이런 시절을 보냈던 김범석 의장. 그러면 어떻게 쿠팡을 창립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쿠팡을 성장시켰을까?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어떻게 김범석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한국에서 쿠팡을 창업을 하게 된 거죠? 2010년도에 당시에 우리가 소셜 커머스라 그래서 그룹폰, 이거 그룹폰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국내에도 소셜 커머스 기업이 한 3개가 생기죠. 바로 쿠팡, 그다음에 뭐 다른 지금 망한 2개 기업이 있죠. 티커머스, 뭐 티몬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죠. 네. 그때 그 김범석 의장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 자본금 30억으로 쿠팡을 창업하는데 초기에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7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에 사업을 하면서 그때 가장 큰 바틀력이 뭐였냐 하면은 인맥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본인의 고백도 있고요. 네. 실제 그래서 김범석 의장이 그 창업부터 지금까지 경영 형태를 보면 이 인맥이나 정계 로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실제 창업할 때도 당시에 하버드 동문 3명과 창업을 합니다. 창업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윤정현 회장의 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을 했고 기재부 장관을 했던 윤정현 장관의 딸과 손을 잡고 네. 쿠팡을 창업하는데 당시 기재부 장관. 그렇죠. 예, 예. 실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을 창업하면서 당시에 그 소셜 커머스 기반 3개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겠죠. 네. 그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어떻게 돌파할까를 이런 쪽으로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을 설립하고 예. 결정적으로는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현재 쿠팡 막대한 매년 손해를 영업 적자를 보면서도 지금까지 견뎌내고 결국에는 한국 유통시장을 다 장악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버드 대학 시절에 친분이 있었던 그 기재부 장관의 딸과 같이 공동 창업을 하면서 이 쿠팡이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군요. 당시 창업자가 공동 창업 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쿠팡 김범석 의장 그리고 윤정현 회장의 윤정현 장관의 딸 그리고 고재순 씨라고 그 SK 출신의 분인데 이분도 하버드 비즈니스쿨 출신이에요. 네네. 하버드 동문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업 초기로 한번 시계를 되돌려 볼게요. 그때 보면 고란 기자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 기사에 있었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그런 어떻게 우려 섞인 시선 이런 걸로도 초창기에는 쿠팡이 그런 우려들을 좀 받았었나 보죠. 소셜 커머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소셜 커머스 자체가 조금 뭔가 사업 모델이 좀 맞지가 않아서 점점 좀 기울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이커머스로 아예 방향을 전환해서 본격적인 이제 유통 기업으로 피봇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통을 하려고 하면 유통망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도 갖추기 힘든 유통망을 일일 배송 시스템 그리고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은 들어가고 매출이 나와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아까 말씀하신 2018년에 손정희 회장이 20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네. 당시 환율로 하자면 한 2조 5천억인데 만약에 이때 투자가 없었으면 예. 아마 쿠팡은 지금 쿠팡 자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쏟아 부으면서 물류망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쿠팡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기존에 깔아놨던 유통망이 드디어 빛을 네. 발하게 되고 있고요. 추가 투자금을 받는 방법은 22년 3월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IPO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자금을 조달받아서 더 많은 유통망을 확장하게 됐고 이러면서 이른바 우리가 쿠팡을 쓴 이유가 네. 믿을 수 있는 시간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배달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까지 만났던 건데 이제 당시 초창기에 그 김범석 의장이 자신감을 또 내비쳤던 그 당시 한번 발언 들어볼까요? It's to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wonder,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And what we mean by that is that we want to create exponentially better, not incrementally better, but exponentially better customer experiences. Because customers don't say that, wow, how did I ever live without this? Unless it's something that breaks a fundamental trade-off. 단번에 고객 경험을 바꾸겠다. 이제 뭐 당시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의 이 상황과 또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김범석 의장. 그런데 누군지를 좀 저희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범석의 사건들 첫 번째. 자, 에너지 드링크를 달고 사는 일벌레.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비슷하죠. 워크홀릭에 빠져 있죠. 사실 당시에 김범석 의장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네.
실리콘밸리처럼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을 까먹고 밤 늦도록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며칠씩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현장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일 뭐 너무 무리해서 정도면 녹다운 되지 않을까 정도를 염려할 정도로 일벌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쿠팡 그 플렉스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을 때도 직접 지원자를 그 많은 지원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할 정도로 일벌리했다는 거죠. 뭐 당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이렇게 일벌리라는 건 사실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일 중독이 당시에는 이제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뭐 치열했겠죠. 예. 자, 뭐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를 자주 마셨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을 네, 했다는 그 정도로 이제 거죠. 초창기에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근데 따지고 보면 30대 뭐 32살에 창업했으니까 그 나이 때는 대부분의 대기업 사원들도 그 정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사건은 김범석은 분노왕.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이거는 사실 전 직원의 증언이기 때문에 약간의 뭔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분노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범킴의 분노 3단계라고 있다고 해요. 네. 분노가 이렇게 고조되는 단계인데 처음에는 안경을 벗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린대요. 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메신저로 야 범킴 지금 분노했다라고 하면서 야, 조심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이제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거죠. 범킴이 분노를 내는 그 대상은 뭐냐면 어떤 사업적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분노를 낸다는 거고요. 이 분노가 단순한 분노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를 낸 다음에 이 분노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 나가면서 사업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초창기에 김범석 의장이 누군지를 증언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증언을 토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세 번째 사건이 또 나왔어요. 자, 이 사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이거는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덕준 씨. 쿠팡은 당시 고인은 택배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을 했다며 과로사라는 유족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당시 쿠팡의 정보보호 책임자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김 대표로 표시된 인물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는 발언이 공개된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보도인데 그 논란이 됐던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물류센터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정보보호 책임자였던 A 씨의 이제 발언입니다. 그와 이제 김범석 의장이 나눈 메신저 내용에 그 사망한 직원이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김범석 의장이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시급제 근로자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로사의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고 장덕준 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과로가 원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제 김범석 의장이 불필요하게 굉장히 과로한 직원의 그런 것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약간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쿠팡 측은 이게 해임된 그 전 임원이 왜곡한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는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직장 괴롭힘 해임된 사람이 전 임원이 이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쿠팡 측은 이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맞다면 혹시 뭐 법적인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은 2020년
2019년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날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김범섭 의장이 2020년 12월에 네. 모든 직책, 그러니까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직책에서 다 물러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기에 임박하니까 네. 이제 본인이 이러한 법적 책임에서 탈피하고자 그렇게 다 사임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었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까지 봤다면 왜? 도대체 왜? 이게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제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김범석은 도대체 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일까? 아직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봤던 김범석 의장의 인터뷰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쿠팡을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죠. 한국인들은 쿠팡 없이 못 살 걸,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우린 다시 돌아와라는 게 첫 번째 걸려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쿠팡의 사태 이후에 JP모건이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냈죠. 미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JP모건이 보고서를 보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좀 한국인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리포트였는데 첫 번째는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JP모건에서 두 번째는 쿠팡의 압도적 시장 지휘력이 쿠팡의 밸류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자존심을 끌고 있는 건데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이끌어내려면 최소한 탈팡 숫자가 현재 쿠팡 회원의 한 30%로 나가주면 저는 충분히 사과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에게 쿠팡 없이 한국인은 못 살 걸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 한번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쿠팡 없이 못 삽니까?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저 사건 터지고 최근 한 달 가까이 쿠팡을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 듭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새벽 배송을 시키는 품목들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급한 식료품이나 급한 것들은 새벽 배송이 가능한데 굳이 새벽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건 좀 소비자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탈팡을 좀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기업에서는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렇다는 의견도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직접적인 사과하지 않는 그런 배경에는 미국 쪽에 닫고 있는 인맥, 미국에서는 이제 로비가 가능하니까요. 그 로비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실제로 제가 쿠팡 창업 초기에 김범석 의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게 인맥을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실제 김범석 의장의 주변 그 보딩 멤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버드 출신들을 대부분 요직에 앉혀놓고요. 그 요직을 앉혀놓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인맥을 자랑하는 정광희 로비를 합니다. 실제 미국의 로비스트에 나온 데이터를 확보를 해보면 쿠팡의 로비력이 국내의 삼성과 SK그룹을 능가할 정도로 막강한 로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트럼프 정부에 있었던 최측근 인사들 23명 정도를 지금 로비스트로 등용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국내의 삼성이나 현대차하고 맞먹거나 좀 더 앞설 정도입니다. 실제로 핵심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이런 로비를 통해서 김범석 의장이 두 가지를 막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미국 로비를 통해서도 막았고 국내 로비를 막은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지정을 막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따지고 보면 김범석 의장은 쿠팡 INC를 통해서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데 실질 지배력이 71%가 넘습니다. 그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실질 지배력이 5%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쿠팡 김범석 의장은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다른 그룹의 미국인 오너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동일인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인 지정을 피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법들을 아마 이 로비를 통해서 네. 자기 사업을 영위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아마 활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로비스트가 가능하지만 고람 기자,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선 로비스트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로비하는 방법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대관이라는 거 해서 그렇죠. 많은 예.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규제기관에 있었던 분들을 이제 채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최근에 돌았던 얘기를 보자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대기업이 아니라 쿠팡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로비 관련된 인력을 다 쓸어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곳이 출범을 했는데요. 말은 사회공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대관그룹이 모인 곳이고 이것도 쿠팡 본사에 있지도 않아요. 사무실이 모처에 약간 비밀리에 숨어있는 듯한 간판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모여있는 곳이라서 이제 최근에 검찰이 이곳을 이제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이 쿠팡을 보자면 그 찬 언론이 입수한 대비 문건을 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쿠팡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워킹을 가동해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그러면 국회 담당은 어디가 나서야 될까요? 여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신속히 소명을 해서 이슈 확산을 조기에 방어한다. 라는 식의 문건까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 김범석 의장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심은 이제 여기로 쏠립니다. 일단 국회가요, 30일부터 연석 청문회를 열고 안 나오면 강력한 법적 처벌하겠다 예고까지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죠. 예,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아내 고향이 이제 대만에 있는지 예. 파악이 되지 않고 사실 동행명령장을 발행을 했는데 동행명령장은 사실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 소재에 있는지를 파악할 시도조차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국회 증언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은 발부했지만 네. 청문회는 또 관련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비해서 이런 동행명령장 발행에 대한 강제 규정이 또 없거든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지금 청문회 단계를 한 단계 올려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홍 변호사님, 또 공정위 출신이고 하니까 네. 이번 사태를 보는 시선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이번 이제 누리꾼들의 청원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김범석 의장 입국 금지시켜라. 지금 이제 법 이제 뭐 개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예, 뭐 이 사안은 이제 공정거래법이랑 관련이 좀 적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입국 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좀 말이 좀 웃길 수 있는데 사실은 입국 금지라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에 이제 정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승준 씨 사례랑 비교하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유승준 씨는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에 있다는 그 내용을 적용받아서 지금까지 입국 금지가 된 것이고요. 지금 김범석 의장을 적용한다면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단순히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네. 적용되는 선례는 당연히 없고 그 내용은 이제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입국 금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동력을 받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아까 말씀하신 공분이 좀 더 높아져서 여론의 힘이 점점 강해진다면은 입국 금지에 대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제한 조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죠. 정부가 지금 쿠팡 영업 정지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업 정지는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입니다. 네네. 영업 정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자상거래법 상에 이런 제재 조치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일단 1차적으로 공정위에서는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정 명령에 대해서 이제 쿠팡이나 김범석 의장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네.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얼마 전에 영업 정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쿠팡 측에서는 그런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정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태도나 김범석 의장의 발언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네. 과연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
제2의 김범석 사태 나오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이겠죠. 물론 정부 10%까지 높인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지난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때 네. 3%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판결은 1% 정도의 과징금 받았습니다. 쿠팡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10%까지 올라가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다시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3% 이하 갈 가능성이 커서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다 보는데 손해배상입니다. 현재 손해배상 집단 손해배상은 정권밖에 안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